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지막 마법사, 마틸다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입니다. 특히 아동문학 작가로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의 작품은 특유한 유머와 블랙 코미디, 환상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하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단편소설 모음집 가운데 하나인 맛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주는 말에서 음식이 주제일까 오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와인이 주인공입니다. 맛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과 욕망의 이야기를 통해 긴장감과 흥미를 전달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긴장감을 느끼고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반전과 놀라움은 이 작가가 정말 최고의 이야기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흥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맛, 로알드 달. 그날 밤 런던의 스코필드 댁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6이었다. 마이크 스코필드 부부와 그의 딸, 나와 나의 아내, 그리고 리처드 플래트라는 사나이. 리처드 플래트는 유명한 미식가로서 식도락 모임이라 불리는 작은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었으며 매달 요리와 포도주의 팜플렛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또 고급 요리와 진귀한 포도주가 나오는 만찬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미각을 다칠까 두려워하여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마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묘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버릇이 있었다. 조심성 있는 수리로군. 차, 저렇게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 좀 봐. 꼭 미친 사람 같다니까. 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냥하군, 이 와인은. 너그럽고 기분이 좋은 술이야. 조금 난잡스러운 듯 싶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싹싹한 녀석이야. 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이큰의 만찬에 참석한 리처드 플래트와 2번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마이크 부부는 이 유명한 미식가를 위해 특별 요리를 잔뜩 만들어내었다. 이번 만찬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성찬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촛대, 노란 장미, 번쩍이는 수많은 은그릇, 한 사람 앞에 3개씩 놓인 와인 글라스, 특히 나의 구미를 돋구는 요리실에서 풍겨 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 모두들 테이블 앞에 자리 잡고 앉는 동안 지난날 리처드 플래트가 2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마이크가 클라레를 놓고 그와 간단한 내기를 벌였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 포도주의 품종명과 수확량을 알아맞추는 내기였던 것이다. 플래트는 그것이 풍작을 거둔 해의 것이라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었다. 마이크는 그가 도저히 알아맞힐 수 없을 듯 싶은 것에 와인을 한 상자 걸었다. 그러나 플래트는 그에 응하여 2번이나 이겼던 것이다. 나는 오늘 밤에도 틀림없이 그 조그만 놀이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마이크는 자기의 포도주가 식별될 만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기에 져주는 사나이였고 또한 플래트 역시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는 일에 남몰래 조용한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았다. 식탁에는 버터로 바삭바삭하게 튀긴 뱅어 요리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에 잘 어울리는 모젤이 함께 나왔다. 마이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 포도주를 따르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리처드 플래트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마이크는 내 앞에다 병을 놓았으므로 라벨이 눈에 띄었다. 가이엘스레이
오리크스 베르크산 1945년.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아이엘스레이는 독일 모젤 강변의 아주 조그만 마을로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벽지인데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진귀한 것으로 생산고가 아주 적어 외국인의 손에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그는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인 몇 다스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직접 가이엘스레이까지 찾아갔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는 리처드 플래트에게 눈길을 던졌다. 모젤은 클라레가 나오기 전에 내놓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라인을 대신 내놓는데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술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라인의 포도주는 클라레의 미묘한 맛을 죽여버리니까요. 클라레가 나오기 전에 라인을 내놓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젤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스코필드는 유순한 중년의 사나이로서 주식 중매인, 정확히 말해 거래소의 주식 매매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소한 재치로 얼마쯤 돈을 모은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 데에 대해 사실상 이것은 그의 기질에 잘 맞는 일이긴 하지만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말수단이 있고 아주 풍채가 좋지만 정말은 무절조하고 이익만을 염두에 두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 자기 친구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그는 문화인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으며 문학이나 예술의 취미를 살리고 회화며 음악이며 책 같은 온갖 것들을 모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라인 포도주와 모젤에 대한 이 의견은 그가 얻은 교양의 일부였던 것이다. 아주 산뜻한 와인이죠.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며 마이크는 리처드 플래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뱅어 요리를 먹느라고 고기를 숙일 때에도 그는 테이블 위로 흘금 눈길을 던지는 것이었다. 그는 플래트가 처음 한 모금 마신 순간을 그리하여 그 기쁨과 뜻밖의 일을 맞이했을 때의 놀라운 미소와 더불어 경탄하는 마음까지 깃들여 안경 너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 음미가 시작될 것이고 마이크는 플래트에게 가이엘스레이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리처드 플래트는 포도주 맛을 보지 않았다. 18살이 된 마이크의 딸 루이즈와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 쪽으로 거의 몸을 돌리다시피 하여 미소 띤 얼굴로 계속 짓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파리의 레스토랑에 있는 요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신없이 짓거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아가씨 곁으로 점점 다가가서 금방이라도 그녀와 부딪힐 것만 같았다. 이 가엾은 아가씨는 얌전하게 맞장구 치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쩐지 필사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플래트가 입은 디너 자켓의 첫 번째 단추에 눈길을 떨군 채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도록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생선 요리가 끝나자 하녀가 빈 접시를 가져가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녀는 플래트의 자리에 다가가더니 그가 아직까지 요리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플래트도 눈치를 채고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딱 그치더니 갈색으로 바싹 튀긴 뱅어를 포크로 마구 찍어 입속에 집어넣은 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씹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요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자 포도주 잔에 손을 뻗쳐 두 모금에 들이켜 버리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루이스 스코필드 쪽으로 돌아앉았다. 마이크는 줄곧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없이 참아가며 손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명랑하고 둥근 얼굴이 어쩐지 실망한 듯 풀이 죽어 보였으며 그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윽고 하녀가 다음 요리를 날라왔다. 이번에는 큰 로스트 비프였다. 그녀가 그것을 마이크 앞에 놓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로 얇게 잘라 하녀가 모두에게 돌릴 수 있도록 천천히 접시 위에 담았다. 모두들에게 요리가 다 돌아가자 마이크는 큰 칼을 내려놓으며 테이블 끝을 두 손으로 짚더니 몸을 앞으로 굽힌 채 자 하고 모두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눈은 여전히 리처드 플래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윽고 클라레입니다. 잠깐 실례하고 제가 직접 가져오려고 합니다. 당신이 가져오신다고요? 어디에 있죠? 하고 내가 물었다. 서재입니다. 마개를 빼어 숨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서재... 방의 온도와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24시간 동안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재라니요. 이 집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지요. 요전에 리처드가 왔을 때 그곳을 택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왔으므로 플래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안 그렇소? 하고 마이크가 말했다. 그렇지요. 플래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재의 초록빛 책장 맨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장소는 바로 그곳입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방으로서 환기도 아주 잘 되지요. 그럼 잠깐 실례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도주로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마이크에게 유머를 되찾게 해준 것 같았다. 그는 부지런히 방에서 나가더니 1분 뒤 두 손으로 검은 병이 들어있는 와인 바구니를 들고 아까 나갈 때보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라벨은 아래쪽에 있었으므로 보이지 않았다. 자, 하고 테이블을 향해 걸어오면서 마이크는 말했다. 리처드, 이것은 무슨 술일까? 자네도 좀 알아맞추기 힘들걸? 리처드 플래트는 천천히 돌아앉더니 마이크를 올려다보았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버드나무로 만든 작은 바구니 속에 든 병 쪽으로 내려갔다. 그의 아주 거만해 보이는 활 모양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갑자기 그가 보기 흉하고 방자한 입술, 젖은 아랫입술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는 절대로 모를 거야. 100년이 걸린다 해도 말일세. 하고 마이크가 말했다. 클라레지? 리처드 플래트는 일부러 소극적인 태도로 물었다. 물론이지. 그럼 비교적 작은 포도원의 것이겠군. 글쎄, 리처드,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네. 풍작이 든 해의 것인가? 어때? 대풍작이 든 해의 것인가? 아하, 그건 보증하네. 그렇다면 그리 어렵지 않아. 리처드 플래트는 몹시 지리하고 귀찮은 듯 중얼거렸다. 이 귀찮아하는 표정이나 지리해 보이는 태도에는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 언저리에는 악의적인 그림자가 어렸고 또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조금 불안을 느끼게 하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그 태도에 엿보였다. 마이크가 말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울걸? 이것만은 자네에게 내기를 하자고 권할 마음이 들지 않는군. 이름을 대는 것쯤이야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럼 내기를 해보겠다는 말인가? 해보세나. 리처드 플래트가 말했다. 그래? 그럼 여느 때처럼 이 포도주를 한 상자. 내가 맞추리라고 생각지도 않는군. 사실 아무래도 무리한 일일 걸세. 마이크는 되도록 부드럽게 대하려 하고 있었으나
플래트는 줄곧 업신여기는 듯한 태도를 그다지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 밖에 낸 말은 이상스럽게도 무의식 중 어떤 흥미를 나타내고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 많은 것을 걸지 않겠나? 아닐세, 리처드. 한 상자면 많지 않은가? 50상자를 걸지 않겠나? 농담 말게. 마이크는 포도주병이 든 버드나무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든 채 테이블 윗자리에 있는 자기 의자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콧구멍이 조금씩 벌름거리고 있었으며 입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플래트는 눈썹을 치어 올리고 반쯤 눈을 감은 채 입술가에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힘없이 기대어 마이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나는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분명히 이 사나이의 얼굴을 흐트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두 눈 언저리에 감도는 뜨거운 그림자를, 그리고 그 눈 속에, 바로 그 검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희미한 반짝임을, 빈틈없는 번뜩임을. 그러니까 더 많이 걸고 싶지는 않단 말이지? 나는 상관없네. 그럼 자네가 바라는 대로 걸기로 하자. 여자 셋과 나는 이 두 사람을 잠자코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마이크 부인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은 불쾌한 듯이 일그러졌으며 금방이라도 말참견을 할 것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접시 위에 로스트 비프는 우리 앞에 놓인 채 김을 뿜어 올리고 있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걸 수도 있다는 말이로군. 지금 말한 대로일세. 무엇이든 자네가 좋아하는 것을 걸겠네. 그렇게까지 해서 내기를 하고 싶다면 말이야. 10,000파운드라도 괜찮겠나? 그렇고 말고 자네가 바란다면. 마이크는 아주 침착했다. 플래트가 말한 금액쯤이라면 문제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무엇을 걸든지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지? 플래트가 거듭 물었다. 그래, 내가 말한 그대로일세. 플래트는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맨 먼저 나를 쳐다보고 나서 차례차례로 세 여자를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내기에 입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것 같았다. 마이크,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고 어서 식사를 계속하세요. 다 식어버리겠습니다. 부인,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그저 조그만 내기이지요. 플래트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때 하녀가 야채 접시를 식탁에 갖다 놓아야 할지 어쩔지 몰라 망설이면서 테이블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걸고 싶은 것을 말하지. 플래트가 말했다. 그래, 아무 거라도 상관없어. 마이크가 대뜸 말을 받았다. 플래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또다시 입술가에 미소를 띠더니 물끄러미 마이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자네 딸을 아내로 삼고 싶네. 루이즈 스코필드가 깜짝 놀랐다. 기가 막혀라. 농담 그만두세요. 걱정 마라, 루이스. 공연히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란다. 스코필드 부인이 말했다. 나는 진심입니다. 리처드 플래트가 말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마이크가 말했다. 이제 그는 침착성을 잃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걸겠다고 하지 않았나? 돈을 말하는 줄 알았지. 나는 돈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네. 내가 말한 것은 돈을 뜻한 걸세. 유감스럽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네. 그 말을 취소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말을 취소하겠다는 게 아닐세, 알겠나? 하지만 나로서 아무래도 내기를 걸 수 없네. 왜냐면 자네가 그와 같은 것을 내게 걸 수 없기 때문이네. 자네가 졌을 경우 내게 줄 딸을 자네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또 딸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할 마음이 없네.
물론이지요, 마이크. 하고 스코필드 부인이 말했다. 나는 자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걸겠네. 이를테면 집, 어떤가 나의 집. 하고 플래트가 말했다. 집이라니? 마이크가 놀리는 듯이 물었다. 별장 말일세. 또 한 채 집은 안 되나? 좋아, 자네가 바란다면 두 채 다 걸지. 한순간 마이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바구니 속에 있는 병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는 소금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서 후추 그릇도 옆으로 밀었다. 이윽고 나이프를 집어들고 한동안 물끄러미 칼날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것을 내려놓았다. 딸은 아버지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외쳤다. 아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세요. 정말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가지고 나를 내기에 걸다니.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빠. 정말 그래요. 하고 부인이 말했다. 제발 그만두세요, 마이크. 자리에 앉아서 어서 식사나 들도록 하세요. 마이크는 부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그야말로 아버지다운, 틀림없이 그녀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미소였다. 그의 눈에는 갑자기 승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알겠느냐?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루이즈,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겠니? 싫어요, 아빠. 그만두세요. 아빠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난 정말 싫어요.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아니, 진지한 이야기야. 잠깐 내 말을 들어보려무나. 싫어요, 싫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루이즈, 내 말을 들어봐. 리처드가 큰 내기를 걸었어. 내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그래서 그가 지면 많은 재산을 내놓게 되어 있어, 알겠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해. 아무래도 그는 이길 수 없어. 플래트 씨는 자기가 이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빠. 글쎄, 그렇지 않다니까.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어. 전문가는 클라레를 시험할 경우 그것이 라피트나 라토울처럼 유명한 포도주가 아닌 이상 그 포도주의 이름을 맞추려면 정해진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법이지. 물론 포도주 산지인 보르도 지방을 들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생에밀리옹, 포메로울, 글라브, 메독 같은 지방을 말이야. 그러나 각 지방에는 몇 개의 조그만 자치구와 작은 주가 있고 게다가 어느 주에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포도원이 있지. 그러므로 맛과 향기만으로 그 많은 포도주를 구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더욱이 이 포도주는 숱한 작은 포도원에 둘러싸인 더욱 조그만 포도원의 것이란다. 도저히 그거로는 맞힐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해. 하지만 그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만 없잖아요, 아빠. 하고 딸이 말했다. 아니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쑥스럽지만 나는 포도주에 대해서 얼마쯤 알고 있지. 어쨌든 하나님께 맹세코 너의 아버지인 내가 너를 속이려 한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속이려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다만 나는 너를 위해 돈을 벌어주려고 하고 있을 뿐이야. 마이크, 부인이 외치듯 말했다. 제발 그만두세요, 여보. 그러나 이번에도 마이크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다. 네가 이 내기를 승낙해주기만 하면 10분도 안 되어 두 채의 큰 저택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아빠, 나는 그런 저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발. 그럼 그것을 팔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다시 파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나는 온갖 준비를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 잘 생각해 보려무나.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아빠, 그런 거 싫다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인은 마치 암탉처럼 머리를 아래 위로 세게 흔들어댔다.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자기 딸에게 말입니까? 마이크는 여전히 아내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물끄러미 딸을 쳐다보며 열심히 말했다. 좋아,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약속하마. 하지만 난 싫어요. 싫다고요. 자, 이제 그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봐. 마이크는 열심히 딸에게 조르며 번쩍이는 눈을 딸에게서 떼지 않은 채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이렇게 되자 딸은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너에게 약속했듯이 절대로 지지 않아. 틀림없이 약속하지. 아빠, 제발 그만둘 순 없어요? 너의 몫으로 재산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어떠냐, 루이즈? 괜찮지? 마이크가 줄곧 다그치자 딸은 망설였다. 이윽고 그녀는 단념한 듯이 가볍게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아빠가 약속했으니. 좋아. 마이크가 소리쳤다. 좋아. 자, 걸었네. 그래, 나도 걸었네. 리처드 플래트는 루이즈를 지켜보며 말했다. 마이크는 곧 포도주병을 집어들어 첫 번째로 자기 잔에 조금 따르고 나서 흥분한 발걸음으로 테이블을 돌며 다른 사람들의 잔에도 따라주었다. 바야흐로 모두들의 눈이 리처드 플래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뻗어 잔을 집어들더니 코로 가져갔다. 리처드 플래트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로서 인상이 좋은 얼굴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입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입과 입술, 두툼하고 번들번들 거리는 미식가의 입술, 한가운데서 축 늘어져 있는 아랫입술, 해벌린 채 다물어 본 적이 없는 시식가의 입술. 지금 그 입술은 잔의 둘레와 한 입의 음식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입이 마치 열쇠 구멍 같다고 생각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커다란 열쇠 구멍 같다고. 플래트는 천천히 잔을 코로 가져갔다. 코끝이 잔에다 세심하게 냄새를 맡으며 액체의 표면을 겉돌고 있었다. 방향을 잡으려고 잔을 흔들며 조용히 포도주의 거품을 일게 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주의를 집중시켰다. 눈을 감고 있었다. 바야흐로 그의 상반신, 머리, 목, 가슴이 코에서 메시지를 받아 필터에 걸려 분석하는 거대하고 민감한 후각 기계로 바뀐 것 같았다. 주의 깊게 살펴본 바 마이크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겉으로는 아주 무관심한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움직임을 자세히 눈여겨보고 있었다. 스코필드 부인은 얼굴에 역력한 비난의 빛을 띤 채 말없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딸 루이즈는 의자의 위치를 조금 바꾸어 미식가 옆에 앉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눈길을 쏟고 있었다. 플래트는 적어도 1분 동안쯤 냄새를 맡고 있었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서 그는 잔을 입까지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더니 액체를 반쯤 입에 물고 그 포도주를 맛보며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이윽고 그는 조금씩 액체를 목으로 넘겼다. 그의 겨루가 따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술의 대부분은 아직 입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마셔버리지 않고 입술로 조금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 입속에 포도주 향기와 섞어가지고 가슴속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멈추고 코로 뿜어냈다. 그리고 드디어
혀로 술을 굴려 그것을 씹었다. 마치 빵처럼 정말로 씹었다. 엄숙하고 인상적인 연기였다. 그는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었던 것이다. 플래트는 빨간 혀로 입술을 핥으며 잔을 아래에다 내려놓았다. 과연 이것은 아주 재미있고 귀여운 술이로군. 온순하고 얌전하며 뒷맛이 마치 여자 같은 데가 있어. 입속에 침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번쩍이는 침이 테이블 위로 튀었다. 그럼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볼까? 정성껏 하도록 해주게나. 내기니까. 여느 때 같으면 하찮은 점을 가지고서도 눈 딱 감고 뛰어들어 이렇다고 노린 포도원의 이름을 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번만은 조심스럽게 해야 해. 안 그런가? 플래트는 마이크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빙긋 웃었다. 두툼한 입술로, 그 끈적끈적한 입술로. 그러나 마이크는 웃지 않았다. 먼저 이 포도주는 보르도의 어느 지방에서 만든 것이지? 그것을 알아맞추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 생에밀리옹이나 글라브 같은 것으로는 좀 맛이 싱거운 듯 싶으니 이건 분명히 매독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어. 그렇다면 매독이 어느 자치구의 것인가? 이건 역시 소고법에 의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알아맞힐 수 있지. 마르고? 아니, 마르고는 아니야. 마르고에 그 강렬한 향기가 없거든. 포이아크? 아니, 포이아크도 아니야. 포이아크 치고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순해서 어딘가 외골로 나가는 점이 있어. 포이아크의 술이라면 좀 더 거만한 면이 있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이건 나의 느낌인데 그 포이아크에는 뭔가 정력 같은 것이 있지. 포도가 그 지방의 땅에서 자란 기묘하고 때를 벗지 못한 저력 있는 풍미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것도 아닐 테지. 이 술은 약간 자란 과정이 좋아. 첫 맛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가 있어. 얼마 동안 수줍어하고는 있지만 좀 더 우아한 맛이 우러나와. 두 번째 맛은 얼마쯤 우습고 장난스러운 점이 나타나서 혀를 그 얼마 안 되는 탄닌으로 놀려대기 시작하는군. 그래서 뒷맛은 애교스럽고 위안을 주기도 하며 더욱이 여성인데다 생줄리앙 자치구의 포도주를 생각해 하는 즐겁고 기분 좋은 성질이 있어. 이것은 생줄리앙. 플래트는 의자 뒤에 벌렁 기대어 두 손을 가슴까지 올리더니 손가락 끝을 가지런히 펴서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우스울일 만큼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다만 이 집주인을 비웃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아무튼 나는 그가 그 다음을 계속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루이즈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성냥 긋는 소리가 들리자 플래트는 뒤돌아보더니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불을 끄세요. 꺼버리란 말이오.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정말 나쁜 습관이야. 루이즈는 한쪽 손에 불이 담긴 성냥개비를 쥔 채 커다랗고 멍청한 눈동자를 플래트에게로 돌려 한동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마침내 아주 경멸하듯이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머리를 숙여 성냥불을 껐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미안하오. 나는 식탁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버릇이라서 하고 플래트가 말했다. 루이즈는 다시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참,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지? 아, 그래. 이 술이 보르도의 메독 지방 생줄리앙 자치구에서 나온 곳이라는 데까지는 그럭저럭 순조롭게 밀고 나왔는데 드디어 어려운 고비에 다다른 셈이군. 포도원의 이름을 대야 할 테니까 그건 좀 걸리겠는걸. 왜냐하면 생줄리앙에는 참으로 많은 포도원이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이 집 주인께서도 아까 말했듯이
A라는 포도원의 술과 C라는 포도원의 술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어쨌든 그것은 조금씩 알긴 알겠는데. 플래트는 눈을 감고 또 시간을 끌었다. 그럼 우선 어떻게 재배되었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군. 그것을 잘 알 수만 있다면 근사할 텐데. 뭐 어쨌든 이 술은 분명히 제1 재배의 포도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리고 제2 재배도 아니야. 최상작 연대의 것도 아니야. 이 성질하며 뭐라고 하면 좋을까? 빛과 힘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 그러나 제3재배, 이것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아직도 좀 의심스럽군. 분명 풍작연대의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아까 주인께서도 말한 바 있지만 조금 과장이 섞여 있어. 위험해. 이 점이 위험하단 말이야. 플래트는 잔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셔보았다. 좋아. 하고 말하며 그는 입술을 핥았다. 역시 좋군. 그러나 이것은 제4재배야. 그것이 잠깐 동안 제3재배인지 제2재배의 술맛처럼 느껴지지까지 했지만 말이야. 좋아. 점점 더 좋아지는군. 자, 조금만 더. 그럼 생줄리앙 자치구에 있는 제4재배의 포도원은 어디인가? 플래트는 또다시 시간을 끌더니 잔을 들어 축 늘어진 아랫입술에 잔둘레를 갖다 댔다. 그때 가느다란 분홍빛 혀가 날름 나와 그 혀끝이 포도주 속으로 뛰어드는가 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정말 보기 흉했다. 이윽고 그는 잔을 내려놓았는데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열심히 주위를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었다. 입술만이 마치 두 장의 미끈미끈한 해면 모양을 한 고무처럼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자, 계속합시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맛을 보니 탄닌은 있어. 그렇군. 혀에 짜릿하게 오는 수렴섬의 느낌. 알았어. 이 술은 베슈베이유 주위에 있는 작은 포도원의 것일세. 아하, 이제 생각이 나는군. 베슈베이유 지방. 지금은 술을 싣는 배도 이용하지 않는 진흙투성이의 강과 작은 항구, 베슈베이유. 이것은 정말 베슈베이유산일까? 아니,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않아. 그러나 바로 그 옆이야. 샤토 타르보? 타르보일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군. 잠깐. 플래트는 다시 포도주를 마셨다. 그는 살짝 마이크 스코필드를 살펴보았다. 마이크는 점점 테이블에 덮치듯 기대어 입을 조금 벌린 채 작은 눈을 리처드 플래트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아니, 틀렸어. 타르보가 아니야. 타르보라면 이보다 좀 더 짜릿한 맛이 있지. 이윽고 결론에 이르게 됐군. 이것이 1934년이라면 이렇게 쏘고 있는 타르보라고 할 수는 없지. 잠깐 기다리게. 베슈베이유도 아니고 타르보도 아니야. 그러나 이 두 지방에 가깝군. 그 근처야. 이 포도원은 두 지방의 중간쯤에 있을 거야. 틀림없어. 그럼 어딘가? 플래트는 망설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마이크 부인까지도 물끄러미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조용함을 깨지 않으려고 하녀가 내 뒤에 있는 그릇 선반에 야채 접시를 살그머니 놓는 소리가 들렸다. 아하, 알았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플래트는 포도주를 마셨다. 잔을 들어 입가에 대고 그는 마이크를 보더니 정중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자네는 알고 있지? 이것은 샤토 브라네일 듀크류일세. 마이크는 말없이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연대는 1934년. 우리는 모두 마이크 쪽을 보았다.
바구니 속에 병을 꺼내 거기 붙은 라벨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대답인가? 하고 마이크가 물었다. 그렇겠지. 그렇겠지라는 말은 곤란한데. 대답일세.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해보게. 샤토 브리네일 두쿠리우. 아주 작은 포도원. 귀여운 옛 샤토. 잘 알고 있지. 어째서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빠, 어서 병을 돌려서 보여주세요. 나는 두 채의 집을 갖고 싶어요. 하고 루이즈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루이즈. 그리고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는 태도로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다. 숨을 헐떡이며 앉아있는 그의 얼굴이 몹시 파랬다. 마치 모든 힘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마이크! 테이블 구석 쪽에서 부인이 불렀다. 왜 그러세요? 부탁이니 잠깐만 있구려, 마가렛. 리처드 플래트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가늘게 뜬 눈을 번득이며 마이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이크는 누구의 얼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아빠! 루이즈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아빠는 저분이 도저히 못 맞출 거라 하셨잖아요. 아니, 문제 없어.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는 리처드 플래트 쪽을 향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리처드, 옆방으로 가서 잠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덧붙였다. 아마도 가족들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거절하겠네. 그보다도 병의 라벨을 어서 보고 싶군. 하고 플래트가 말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기의 승리라는 것을. 따라서 그의 태도에는 승자의 침착한 거만함이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뭔가 말썽이라도 생기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도로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알았다.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나? 그는 마이크에게 말했다. 자, 이제 병을 돌려서 보여주게. 그런데 이때 난데없는 일이 생겼다. 검은색과 흰색의 제복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하녀가 꼿꼿이 선 채 한쪽 손으로 플래트에게 무엇을 내밀었던 것이다. 이거 당신 거 맞죠? 그녀가 내민 얇은 뿔테 안경에 플래트의 눈길이 닿았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거요? 그랬던가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안경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70살에 가까운 나이로 마이크의 집에서 충실히 일해온 하녀였다. 하녀는 안경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플래트는 그 안경을 집더니 윗주머니 속에 흰 손수건에 살짝 떨구어 넣었다. 그러나 하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리처드 플래트의 바로 뒤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태도와 꼼짝도 않고 꼿꼿이 서 있는 모습에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져 나는 몹시도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늙은 잿빛 얼굴에는 차갑고 확고한 빛이 나타나 있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작은 턱을 앞으로 내밀고 양쪽 손을 앞에 모아 깍지를 끼듯 꼭 잡고 있었다. 묘한 모자와 제복에 달린 너플너플한 흰 장식이 마치 깃털을 세운 가슴이 흰 새처럼 보였다. 스코필드님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녀가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일부러 꾸민 듯한 정중함이 담겨 있었다. 초록빛 서류 선반 맨 위에 있었습니다. 아까 식사하시기 전 당신이 서재에 오셨을 때 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녀가 한 말의 뜻을 알기까지는 2분, 3분이나 걸렸다. 계속되는 침묵 속에서 나는 마이크를 쳐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얼굴을 붉히며 눈을 크게 뜬 채 입을 일그러뜨렸다. 콧구멍 근처에 그 위험한 흰 반점이 돋기 시작했다. 마이크! 부인이 불렀다.
정신 차려요, 마이크. 정신 차려요. 어떠셨나요? 이 작품은 비법 레시피를 소유한 요리사와 그의 경쟁자 간의 불길한 대결과 내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경쟁과 욕망이 어떻게 인간의 탐욕과 배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철두철미한 프로의식인데요. 타고난 호기심과 설득력으로 잘 무장된 소설은 무섭고 섬세하게 독자를 잡아끄는 마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알드 달의 작품은 이야기의 재미를 보장한다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작가 로알드 달은 본인의 시신을 초콜릿, 연필, 그리고 와인을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